사실 동해물 입장에서는 계속 국가한테 기업한테 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운동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슬릭님은 그날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저한테 나나 잘해 라고 하셨어요. 나나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굳은 의지로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내가 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인상이 남았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건지. 결국에는 검사님께서 앞에 여는 말에서 써주셨듯이 살림을 하려면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살리죠. 그렇죠. 그거랑 괴가 같은 것 같아요. 누구를 살리려면 일단 내가 살아있어야 누구를 살릴 수 있다니까 결국 내가 잘해야 남한테도 잘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누군가 타인에게 잘해라 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많이 남은 것 같고 더나 잘하자 이런 마인드로 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좀 지금도 그렇고요. 그 맥락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때 기후위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일 텐데 기후위기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정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기업들 특히나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세대 윗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바꿔야 되냐 이런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해안을 구하려고 여쭤봤던 건데 희망이 없다.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거는 지금도 비슷한 입장이신지. 네, 제가 마지막으로 풀무질에 왔을 때 그 국제 엠네스티 주관으로 또 북토크를 해서 그때는 제가 사회를 맡았었는데 기억납니다. 이제 조효재 교수님의 책이었고요. 책 제목은 생각이 안 난다. 벌써 이렇게 오래됐는데요. 기후 위기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네네. 교수님께 똑같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교수님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기 탈출의 최전선에 계신 그렇죠. 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처음 마디가 그래서 텀블러 써야 돼요. 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나 잘해야 돼요인 거에 같았어요. 저한테 느끼기에는 아무리 세상에서 뭐 텀블러 써봤자 소용없다, 뭐 비닐봉지 아껴봤자 이제 끝났다 해도 텀블러 써야 돼요. 비닐봉지 아껴야 돼요. 에코백 써야 됩니다.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도 느꼈던 것 같아요. 역시 나나 잘하는 게 최선이구나. 지금까지 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좀 번아웃이나 힘든 어떤 시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그렇죠. 나나 잘하자. 네. 물론 번아웃이라는 그 시기가 정말 막 이렇게 많이 움직였다가 탈진을 한 상태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봉착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뭘 할 수 있겠나요? 라고 여쭤보면 그건 것 같아요. 나를 살리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채식을 시작했을 때 주로 화가 많잖아요. 모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처음 이 자본주의 거짓말, 이 종차별의 실태, 공장식 축산의 현실 이런 거를 막 생각하다 보면은 페미니즘을 처음 접했어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어떤 사회 정의 문제를 처음 눈을 떴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영안을 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 화가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나 잘해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채식을 실천하니까 채식을 하지 않고 있는 남들이 보이고 거기에 대한 분노가 생겨서 저는 어떤 기억도 있냐면은 명절에 사촌 형이랑 밥 먹다가 막 밥상 엎지까지는 않고 사이가 안 좋아질 정도의 어떤 언쟁이 오간 적도 많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나나 잘하자. 결국에는 뭐 나도 완벽하지가 않은데 이제 사회 운동을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남을 바꾸려고 하니까 보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내가 아파지고 내가 죽겠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불행하고 그러면은 남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론은 사실 비건 뮤지션의 문답이었기 때문에 음악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남에서 음악을 연주하다 보니까 음악을 연주하면은 행복하거든요. 적어도 그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 무대 위에 있거나 같이 합주를 하거나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이제 노래하고 춤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슬랭님한테 음악이 갖는 그 개인적인 역할, 그 의미와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음악을 많이 해오셨는데 음악과의 운동의 어떤 접점, 어떤 생각 갖고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으로 놓고 보자면 이제 음악은 저에게는 기록이 됐어요. 네, 제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제 입장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록하는 게 저는 음악으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기 쓰듯이 약간? 네, 일기보다 음악이 더 쉬워요. 저는 일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기 써본 적이 없어요. 너무 3일을 넘긴 적이 없어요.
일기보다 쉬웠어요. 네, 일기보다 노래 만드는 게 더 쉬워서 노래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기록의 의미가 훨씬 제일 큰 것 같아요. 뭘 기록하느냐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제가 겪는 것들, 제가 살아내는 것들인 것 같고 그게 다 재료가 되는 것 같고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뭔가를 호소하기 위해 음악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것들을 적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록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고 그게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뭐 받았겠죠. 그걸 받아들였다 보니까 제가 내는 노래에도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 프로세스 외에 이 노래가 세상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음악을 만들었죠. 네. 그 주로 혼자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음악을?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지만 그래도 가장 편한 방법은 혼자인 것 같아요. 혼자 노래 만들어서 뼈대 만들어서 가사 얹고 뭐 이 작업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은 게 계속 제가 그 홍칼리 작가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게 저한테도 뇌리에 많이 남아 있어서, 근데 그날 비유를 들어주신 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평적인 어떤 감수성이 많이 열려 있다. 수평적인 눈이 열려 있다. 타자의 고통에 많이 민감한 것도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수직적인 것을 세우려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비유하자면은 개인의 어떤 나만의 시간, 뭐 가는 집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슬리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기록하듯이 네. 노래를 만드는 그런 네. 과정. 근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만들 때의 마음이랑 공연할 때 네. 사람들에게 들려줄 때 마음이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때도 말씀하셨듯이 내성적이고 네.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랑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네.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저는 쓰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의 쓰임이 아니면 네. 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 노래를 만드는 것까지고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들려서, 정확히 말하면 엠넷 PD님한테 잘 들려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나와서 이런 노래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그분께 드셔서 그렇죠. 제가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예상했던 영역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방송국에 가서 노래를 하든 뭐 길에서 노래를 하든 똑같이 그냥 저는 내 노래가 쓰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뭐 불편하거나 힘들진 않으셨고.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음악을 하면서 어쨌든 그런 기록하면서 해소가 되는 것도 있고,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힘을 얻는 네. 유형이시고. 그거는 사실 음악하는 팔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하지 않겠죠. 네. 그때 마지막으로 또 기억에 남는 얘기가, 그 음악을 통해 사람들 만나면서 이제 슬링님은 어떻게 보면 연대를 느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또 슬링님 음악을 듣는 분들도 거기서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공감과 힘을 얻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고요. 결론을 짓자고, 그래서 연대가 뭡니까? 우리가 몸짓들이니까 어떤 몸짓들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렇게 그런 골자를 여쭤봤더니 그건 또 등을 맞대는 거래요.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막, 저는 그런 거 생각했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연대라는 게 그냥 축제, 사람들 같이 이렇게 보름달 뜨면은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이게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걸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등을 맞대는 거라고 하셨어요. 마치 카파 로고처럼. 카파 아시죠? 아실까요? 네, 카파 저희 세대밖에 모르네요. 아무튼 아니 이제 국내에서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등을 맞대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그 카파 로고인데, 그런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등을 맞대는 게 연대인 거죠? 연대라는 말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연상이 됐어요. 서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몸을 떠나도 내 생각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을 때 그게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등을 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을 상대방에게 믿음을 갖고 내주는 거죠. 그거를 사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연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굿즈 혹시 받아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배지에도 나와 있죠. 되게 귀엽게 동물 해방이 도래한 세상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왕손이 그림도 들어있고. 근데 거기서도 스링님이 제가 봤을 때 의미하신 거에는, 동물 해방이 된 세상도 결국에는 인간과 동물이 반려묘의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고양이가 가장 친근감을 표시할 때가 등을 맞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건 세상, 동물 해방 세상도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 동물과 비인간 동물이 다 등을 맞대고 각자 나나 잘하자라는 세상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게 가장 평화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 언제 생기냐를 되돌아보면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감당해야 될 때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역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죠. 네. 우리 연대하고 있고 같이 믿으니까 나의 가장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너에게 맡길게 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려면은 나나 잘해의 기본 전제가 이제 스스로를 견성한다고 하는데 스스로를 잘 아는 거겠네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고 네. 내가 맡겨야 될 게 어디까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는 믿고 맡기자. 어떻게 보면은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내 영역에 충실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실제로 개인적인 삶에서 좀 적용되거나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나 잘해를 저도 굉장히 그 말을 듣고서 너무 적절한 말이다. 연대랑 등을 맞대는 것. 저희 집 왕손이 강아지도 제일 편할 때가 저 앞에 와가지고 엉덩이 대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내준다는 거는 사실 사람으로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정말 신뢰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되게 좀 굉장히 신선한 저는 이미지로 다가와서 이걸 어떻게 개인의 삶에서 좀 이미 겪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를 추스리는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인터뷰 제가 하러 와서 처음에 했던 말이 안 오려고 했는데 비거니즘 얘기한다고 해서 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2021년도가 일단 나를 살리고 보자. 나부터 살고 보자. 약간 그런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복기,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그러니까 이거는 또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어디까지 좀, 이건 내 영역이야 할 수 있는지를 좀 다시 재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점점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전보다는 활동을 좀 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좀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오늘처럼 그런 빈도가 좀 줄어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만약 너무 지치고 힘들고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내 얘기 같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면 나를 돌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국에는 비유를 이어가자면은 등을 내어줄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등을 내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사실 힘이 필요한 것이고 용기가 필요한 거고 신뢰가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사실 이제 사람들 간에 비건이든 비건이 아니든 어쨌든 인간들 간에 그런 등을 맞대는 행위도 굉장히 사실 쉽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운동권 역사는 연대란 스크럼을 짜는 거였죠. 맞아요. 이제 물론 등을 맞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공고한 적을 앞에 상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 약자들이 힘을 합치는 게 어떤 연대의 저는 대표적인 상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 이거 좀 더하고 근데 이제 그거랑 완전 다른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굉장히 저는 비거니즘과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되게 적절하게 다가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저는 동거인이랑도 그런 상상을 하게 되고 진짜 실질적으로 그런 육체적인 어떤 등과 등을 맞대는 행위들을 해보게 되고 비인간 동물과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운동 차원에서나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지 그게 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고 같이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아주 슬릭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저는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루미의 몸짓들이 사실 두루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나 잘해를 잘하는 동물들이 두루미예요. 한 가족이 100여 명 넘게 모여 사는데 철원에 가면 비무장지대 가면 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에 있지만 굉장히 나나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냥 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몸짓이겠거니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고해주신 슬릭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